네, 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멸콩 라이브는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기다려주시는 특집 순서 고성국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자 고성국이 아닌 패널 고성국 박사님의 어떤 진면모, 전투력을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사님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같이 방송하고 나서요. 네. 저희도 그렇고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격주로 그래도 이렇게 멸콩TV에 와주시기로 하셨는데 많이 기다려주신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답답해요. 맨날 진행만 하니까 제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은 지상파 종편 한 40년간 주로 평론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뭐 일체 지상파 종편 뭐 라디오에서 저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원천 아마 봉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 또 제가 가끔 나가서 방송하는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앞으로는 이영풍 TV에서도 저를 가끔 부르겠다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데 가면 제가 평론할 수 있잖아요. 진행의 부담은 전부 다 우리 장혜찬 최고한테 맡기고 저도 아주 즐겁게 이 방송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저희가 본 주제 막 다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오는 길에 기자들한테 재밌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방송 3법 중에 나머지 2개를 더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KBS 사장 후보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데서 박사님 안 부르고 막 그러지만 최경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겠는데요. 그 KBS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가면서 시사 프로 진행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자기 안 하겠다고 사표 쓰고 나간 인물인데 그런 자가 있어요? 그 온갖 이 보수 정치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주성 발언 등을 페이스북에 막 했던 양반인데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최경영이라는 사람을 KBS가 얼마 전에 KBS 창사 50주년을 빛낸 50인 중에 하나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좌파들이 이 민주당 등에 업고 방송국을 사유화해서 자기들 편으로 다 해먹으려고 이게 땡명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 방송법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TV 볼 일이 없어지겠죠, 박사님? 근데 뭐 최모식이라는 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보다 더 딱 맞춤한 자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요? 추천해도 될까요? 누구죠? 이재명이요. 아, 이재명? 네. 다 해먹어라 차라리 이럴 거면. 그렇지, 이재명이 가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아, 정말 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지켜보면 과거에 그래도 보수가 정권을 잡건 진보가 정권을 잡건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박사님.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어쨌든 그 정신이 살아 있었고 또 뒤로는 밤으로는 뭐 대권 주자 찾아다니면서 권력 앞에 대가리 받고서 뭐 민원 해결하고 했지만 아침에는 멀쩡하게 양복 차려입고 나와서 폼들 잡았거든. 요즘은 아예 그런 것도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요즘은 이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SNS나 방송에서까지 내가 누구 지지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추앙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일종의 그 문명적 추세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을 보면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조중동 같이 KBS, MBC처럼 군림했던 언론들 있잖아요. 뭐 워싱턴 타임즈라든지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그런 것들 요즘 거의 힘 못 써요. 다 무너지고 있죠 지금. 힘 하나도 못 씁니다. 그리고 뭐 이른바 B급 언론이라고 하고 조롱받았던 폭스뉴스가 제일 메인이잖아요. 대세가 됐고. 그리고 백악관부터 아예 그런 그 기성 언론들 싹 좀 옆으로 치우고 인플루언서들이 맨 앞줄에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언론이나 언론인들 좀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이 제4부다 뭐 그러면서 뭐 굉장하게 힘을 휘두르고 또 조선일보의 방우영이가 밤의 대통령이라고 폼 잡던 시대는 벌써 30-40년 전이에요. 적어도 20년 전부터는 그런 시대는 갔어요. 이 자들이 아직 간 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좀 불쌍해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이 난리 쳐서 KBS나 MBC를 사장을 바꾸고 뭐 지들 부하 방송으로 만들고 해도
시대의 흐름이 예. 이제 사람들이 KBS, MBC 보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재명 지지해주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는 거. 저쪽은 뭐 김어준이가 대장으로 타는데 그렇죠. 네. KBS나 MBC가 뭐 김어준이 앞에 쪽이나 써요. 예, 그래서 하려면 이재명이가 직접 사장하든지, 할 바에는 예, 그렇죠. 9시 뉴스 앵커를 하든지, 예,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이 도도하게 이 흐르고 있는 유튜브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당연히 분노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옛날엔 없었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채널들이 네. 진실을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네. 그 세대의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아이 그럼요.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변화 하나 꼭 오늘 좀 체크해보고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그래요. 예. 뭐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의 지지율이 네. 2주 만에 무려 12.2%가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박사님. 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이고 여론조사가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급락인데 네. 요것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텐데, 돈도 풀고 막. 예, 네. 그런데도 뭐 대책 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것들 아마 지금 이미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뭐 좌편향이다 뭐다 다 떠나서 일단 추세라고 하는 걸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네. 저게 저런 식으로 떨어지면 다음 주 조사하면 40 나오고 그 다음 주에 30 나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렇게 되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것들이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아예 숫자 조작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면 어쨌든 여론을 반전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것들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더 떨어질 일만 남은 것 네, 같아요. 떨어질 보니까. 일만 남았어요. 네. 네. 이를테면 조국이 충격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다들 분석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게 조국이가 풀어주면은 그냥 국으로 밥이나 먹고 집에 처박혀 있으면 막 거기서 끝날 텐데. 벌써 사고 쳤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나불나불 내고 다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계속 걸어다니면서 표 떨어뜨리는 짓만 할 거예요.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한폭탄인 거죠, 조국이. 아, 그렇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조국이로 인한 지지율 추락은 앞으로 계속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7% 정도 떨어졌을 때 좌파 패널들이 방송에서 예. 이거 사면 효과 반영된 거라 하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 시작이다. 예. 왜냐하면 사면 효과라는 건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잖아요, 보통. 예.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오늘 여론조사에 반영되진 않거든요. 그럼요. 국민들한테 퍼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뭐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필요하죠. 그리고 조국이 나오자마자 이런 사고를 쳤어요. 예. 가족 식사라고 되게 소탈해 보이는 척 된장찌개 사진을 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예. 그게 알고 보니까 1인분에 한 7만 원, 8만 원 하는 미슐랭에 등재된 최고급 한우집에서 밥을 먹고 마치 소박한 된장찌개 먹은 것처럼 그 사진만 올려서 역시 또 위선이다, 내로남불이다 하는 게 지금 온라인에 공개가 돼서 화제더라고요. 얘는 이 습성을 못 버리나 봐요. 아니 근데 박사님. 그 감옥 살 때 뭐 영치금인지 뭔지 뭐 개딸들인가 조딸들인가가 엄청 돈을 많이 모아줬다며. 네. 그거 그거 갖고 고기 사 먹는 걸 텐데. 책도 많이 팔았을 거고. 네. 그냥 조국이는 저렇게 그 나불거리게 놔두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인 것 같고요. 예. 오늘도 조국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막 정치 행보를 했던데 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지지율 떨어진 거 조국 너 사면해준 것 때문 아니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내가 좀 송구하고 낮은 자세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면 그거는 n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활동으로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서 선거로 증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그러니까 조국이 문재인 정부도 망하게 한 걸로도 모자라서 이재명 정부도 망하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박사님. 조국이하고 윤명이가 지금 문재인 말아먹고 이재명이도 지금 말아먹고 있다고들 하죠. 그 조국이 말씀을 쭉 하셨지만 윤명이도 나와서 떠드는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관이 아니잖아요. 막 자기 차에 막 위안부 동상 예. 만든 거 막 싣고 다니고 막. 네. 네. 이제 이게 그 이재명 권력이 지 나름대로 단단하면 저런 짓을 못 해요. 그리고 사면 시켜줄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사실은. 그리고
사면을 시켜주면 당분간 근신 모드로 가게 돼 있어요. 좀 쫄아서 눈치 봐야 되는 예, 거고. 근데 이건 네.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는 아니 내가 이재명만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윤미향이도 이 윤미향이가 말이죠. 운동권 족보에는 꽤 높은 그거예요. 그 남편이 장난 아니라면서요. 예, 그럼요. 윤미향 남편이 과거 그 네. 사회주의 운동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권 족보가 이재명이보다 높을 거예요. 오히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 윤미향이가 이재명이한테 뭐 고맙다 그러고 그럴 군분이 아니죠. 당연한 거지. 이재명이가 날 사면해 준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과 윤미향이 어떻게 보면 풀려난 게 분통 터진 일이지만 네. 걔네가 열심히 활동하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네. 지지율 떨어지고 평가 까먹고. 그리고 그거는 동시에 이재명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개딸들이 분이 터지지. 근데 그래서요. 예.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51.1%면 조금 있으면 4로 바뀌는 건데. 그렇죠. 아마 지금쯤 4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뭐 이게 발표되고 며칠 지났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빠르게 집권 초의 지지율이 무너지는 거. 예를 들면 뭔가 특별한 어떤 대형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닌데 대미 협상, 뭐 조국 사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잔매가 되고 누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매우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근데 그것도 보면 이재명이가 뭘 정말 말실수를 했거나 결정적인 네. 실수를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다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서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뭐 김혜경이랑 같이 일본 거쳐서 미국 간다면서요. 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미국 가는 건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입니다. 그냥 실무 방문은 그냥 실무 방문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기상 언론들이 굳이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쓰더라고. 근데 이게 외교 용어가 틀린 거예요. 이게 국빈이 있고요, 공식이 있고 아이고, 실무가 참. 있는데 그냥 실무 방문이잖아요. 이번에는 환영식도 해주지 않고 환영 만찬도 없는 그야말로 와서 일이나 하고 맥도날드 햄버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빅맥 하나 먹고 가라는 아니 수준의. 그것도 네. 트럼프랑 같이 먹으면 멋있는 일이지. 근데 이 실무 방문에 굳이 김혜경을 데리고 갈 이유가 있나요? 글쎄 왜 그랬을까요? 아니 보통 국빈 방문 정도 되면 영부인 환대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국가의 정상들이 서로 최고 기민으로 막 만찬도 하고 하니까 영부인이 꼭 필요한데 실무 회담을 위한 실무 방문에는 영부인 데리고 가는 경우 잘 없거든요. 아니 뭐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는데 멜라니아가 좀 짜증 낼지 모르죠. 아, 괜히 그럼 또 막 아니 저쪽에서는 어쨌든 저 이재명이가 트럼프가 이재명이 데리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김혜경이가 그 옆에 그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럼 뭔가 밖에서 할 건데 그걸 멜라니아가 어쨌든 파트너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멜라니아가 그렇게 바쁜가? 바쁜 사람인데 그렇게 한가한가 싶으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예상입니다만 멜라니아랑 같이 하는 행사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무 방문이니까 영부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미국 측엔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외 언론으로 많이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사도 별로 안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막 공항에서 손 잡는데 손 막 뿌리 쳐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와이프 김혜경이 왔다고 멜라니아 여사가 같이 뭘 한다? 국빈 방문도 아닌데 예. 저는 왠지 영부인도 홀대당했다라는 논란. 글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중국에서 문재인이 혼밥 먹고 온 것처럼 김혜경 혼밥 논란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글쎄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박사님께 이런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과 우리 보수 지지층이 예. 좀 실망해왔고 풀이 죽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이재명 정부가 뚝뚝뚝 망하는 걸 보니까 이거 해볼만 한데? 그러니까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뭔가 마냥 지지는 않겠는데 뭔가 싸울 만한 동력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저는 이제 지금 추세를 어떻게든 저 좌파 것들이 반전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게 떨어지다가 또 약간 보합세로 가거나 하다가 약간 또 상승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긴 추세로 보면은 이제 하락 추세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질문 받고 그냥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내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지지율이
30%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아, 그럴 수 있죠. 20%대로 네.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것들이 뭐 이재명이 이름을 앞세우면 지방선거를 싹쓸이 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그래갖고서 이재명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지방선거에 지금 침을 흘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해서 총리까지 강훈석이, 다. 김민석이, 뭐 우상호,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런데 막상 1년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공천하는 시점으로 따지면은 6, 7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점에 이재명이 지지율이 뭐 한 20%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럴걸요? 그렇죠. 아, 내가 총리 해야지 왜 나와서 죽으라고? 이런 양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6월에 선거 나간다고 했던 조국이 독박 쓰는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림이 예. 펼쳐질 수도 있다. 아이고, 뭐 나갈 사람 네. 없는데 네 잘 됐다. 잘 됐다. 예, 지금 안 그러면 전재수가 지금 끌려나가게 생겼는데. 부산시장에 그렇죠. 전재수도 지금 분위기면 몰라도 예. 이재명 지지율이 40% 이하 30% 되면 네. 장관이나 계속하고 국회의원 그렇지. 하지 뭐하러 부산시장 나갔다가 백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수장관 하기 쉬운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지방선거 역대급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 바람 때문이었죠. 그럼요. 예. 그때 우리가 지방선거 압승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리얼미터 오늘자로 51%까지 떨어졌어요. 더 오를 기미는 안 보여요. 악재만 더 기다리고 있죠. 네. 이게 만약 40%대, 30%대가 된다면 네. 내년 지방선거 어차피 진다라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 다 깨어나고도 남는다. 그럼요. 해볼 만한 박빙의 승부 또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미 40%대, 50%대가 무너졌을 거라고 전 짐작을 하는데 조사는 이제 나와봐야 알지만 25일 날 트럼프와 만나고 나면은 더 푹 떨어질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아마 방위비 분담금이나 강력한 요구들을 할 테니까요. 네. 네. 트럼프도 어쨌든 동맹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를 불러서 그 회담이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뭐 대놓고 뭐 면박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몰라요. 약간의 립 서비스는 있겠죠. 예, 약간의 네. 립 서비스 정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청구서는 아주 냉정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그러세요. 보면요. 사실 이번 전대에 한동훈이 출마하는 두 가지 이유가 네. 하나는 자기 밑에 있던 장동혁 후보한테도 질까봐 겁나서인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어차피 내년도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진다. 그러니까 자기는 국민의힘이 지고 나면 그냥 빈집 털이하러 나와야지 라는 그 얄팍한 계산 때문이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이렇게 빨리 떨어지니까 일단 안 나온 한동훈이 속이 탈 것 같아요. 이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면 내 계산이랑 달라지는데 내가 백마탄 왕자로 못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바심이 좀 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박사님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분위기나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내려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어젯밤에 정말 그 멋진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진짜로. 네. 박홍준과 손수조가 단일화했죠. 단일화했습니다. 손수조 후보로 단일화를 했어요. 네. 이거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지난 대선 치렀으니까 잘 아실 텐데 선거 3일 앞두고 단일화했죠. 안철수하고. 맞아요. 그때 그 단일화 되니 안 되니 그러고서 한 달 가까이. 네, 네. 예. 그러니까 단일화가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젊은 청년 정치 지도자들이 단일화를 해냈어요. 특히 저는 과감한 결단을 한 박홍준 후보한테 네. 우리가 진짜 100번, 1000번 박수 보내도 모자람이 그럼요. 없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청년 정치 지도자지만 저 같은 이제 이미 기성세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역시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낫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것이고요. 저런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로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게 그 전당대회 한참 진행 중에
당사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도 또 특검이 시도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시도는 했는데 뭐 그냥 신용만 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당대회의 그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이 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명부를 지키는 투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말로만 싸워왔던 사람들이 진짜 행동으로 이 투쟁을 이끌게 됐는데 그 아주 재미있는 차이를 좀 봤어요. 네. 하나는 이제 가장 먼저 당사를 지키겠다고 철야농성에 들어간 김문수 후보. 네. 지금 6일째인가요? 7일째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장동혁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특검 앞에서. 예, 네. 광화문 김건희 특검은 그 서초동에 있는 게 아니라 광화문에 있거든요. 그 KT 빌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KT 빌딩을 딱 마주보는 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오늘도 국민의힘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광화문 특검 앞에서 의원총회 했죠 오늘. 의총을 네.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두어 명의 다른 의원들 주진우하고 박준태 이 두 네. 사람은 서초동에 검찰청사 그 법원 앞에서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법원에 항의하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왠지 그 당사 철야농성은 참 그 비록 그 뭐 밥은 굶지 않고 단식은 안 한다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론이에요. 싸워야지 웬 밥을 굶냐. 이래서 단식은 안 하지만 일주일 가까운 철야농성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고생이죠.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뭐 김문수의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왠지 좀 낡은 방식이 느껴져요. 네, 네. 이게 이제 이 당사라고 하는 그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 공간 자체가 좁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들어간들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텐트 치고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계속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우선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에서 하니까 이게 언론들한테 와서 취재하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언론들이 뭐 한두 번이지 그것도 매번 가서 생중계 하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 TV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를 계속 생중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해프닝도 생기고 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른바 그 미디어 정치 특히 유튜브 정치 시대에 과연 이게 잘 맞는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장동혁은 토요일 그 오후 3시경에 그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국본에 광화문 시위가 한창 막 열기를 막 더할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장동혁이 저 장동혁입니다. 여기서 1인 시위합니다라고 알리지 않았는데 알아서 보고 그냥 가는 다 거죠. 보는 거예요. 네. 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많은 유튜브들이 그걸 취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대중정치 그것도 특히 미디어 정치 유튜브 정치 시대에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의 하나의 어떤 그 모델을 이번에 장동혁이 이렇게 좀 만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려 그러면 그 기존의 그 당의 그 프레임을 넘어서야 돼. 이 국민의힘의 그 기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광장에 나가면은 극우야. 유튜브하고 함께하면 극우야. 뭐 태극기 이 시민들하고 함께하면 극우야. 이런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1인 시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 누구나 가서 팔년 하나 들고 서 있으면 1인 시위니까. 근데 이때까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그런 걸 잘 안 했죠. 그렇지. 아무것도 네. 아닌 것 같지만 이 기존 프레임을 확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했다. 장동혁인들 이걸 하게 되면은 저 당 안에서 기존의 프레임이 어떻게 자기를 공격할지 그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그 감수하겠다 이러고서 뛰어간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두 사람 다 진정성을 갖고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문수식 투쟁 방식이 과연 지금 이 미디어 유튜브 정치 시대에 과연 맞는 거냐, 대중과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장동혁의 투쟁이 조금 더 이 현실에와 맞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분석이신 것 같은데 그만큼 트렌디한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그동안 국민의힘이요. 이 3특검의 물량 공세에 네. 다들 바짝 쫄아 있었거든요. 쫄아 있었죠. 혹시 나 오라 할까? 나 걸릴까? 음. 근데 이게 물불 안 가리고 막 번지잖아요. 근데 특검을 상대로 이 정치 특검 너네 우리랑 한판 붙자 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장동혁 후보가 음. 특검 앞에서 네. 거기 간 게 KT에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광화문 그렇죠. KT 건물에. 그게 아마 종로에 있었으면 종로로 갔을 거고 용산에 있었으면 용산에 갔겠죠. 특검 건물 앞에서 나 잡아가라라는 각오로 1인 시위를 당대표 후보자가 해버리니까 네. 우리가 특검이랑도 싸울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레임의 전환이 좀 지금 일어난 게 아닌가 말씀하신 싶어요. 대로 네. 김문수 후보의 투쟁은 진정성이 있지만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특검의 침탈을 방어하는 이 수세적 투쟁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장동혁이 특검 사무실 앞에까지 가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특검을 향해서 공격하는 투쟁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성격 차이가 좀 있다. 그 점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만 떳떳하고 죄 없으면 괜찮아, 내일은 아니야가 아니라 별의별 인간들 다 잡아가고 다 소환하고 망신 주고 막 그렇게 하는 식으로 막 3특검이 또 지들끼리 경쟁 관계예요, 보니까. 내란 특검이 성과 내면 네. 김건희 특검이 오버하고 그럼 또 이 최혜병 특검이 또 난리치고 이게 자기들끼리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 특검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앉아서 그냥 집문서 다 털리는 거다. 그런 근데, 인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좌파들이 이재명 것들이 이제 특검 세계를 동시에 그 발동시켜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이게 뭐 그냥 그 사정 광풍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국면을 주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더 실종되고 정청래도 실종되고 저것들이 다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슈가 사라져 버린 거네. 예, 그렇죠. 이게 정치판에서 잊혀지면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 특검은 양날의 칼이 돼가지고 휘두르면 피해자들이 생겨. 그렇죠. 네. 그 중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 여론도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것들의 저는 전략적 오류라고 봐요. 일단 특검의 칼날로 뭐 자유우파들을 전부 막 도륙하고 나서 지그들이 쫙 폐허가 된 데에서 성을 쌓으면 된다 이렇게 착각한 건데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역동적이고 그리고 아무리 눌러도 눌려지지 않는 그 선이 있어요. 그리고 누르는 힘이 세면 셀수록 반동하는 힘도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결집시키는 효과를 특검이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도 집회에 나가서 취재를 했는데 8월 16일 날이요. 네. 2019년의 국민대혁명 때보다는 사람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광화문 집회 중에서는 최고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만큼 지금 뭔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모이고 이게 있다는 뭐냐면 거네요. 네. 정광훈 목사님과 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네. 그 전에 그 국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에 대한 압수수색,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에 대한 압수수색, 그 전에 따지고 가면은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압수수색, 있었죠. 이게 종교 탄압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의 2000년 넘는 역사는 이 강력한 제국 권력의 탄압에 맞서서 맞아요. 자신을 던지면서 순교하면서 일어서는 그런 역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권력도 기독교를 이겨본 적이 없고 교회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어떤 독재 권력도. 그 로마 제국조차도 그렇죠. 막 탄압하고 막 죽이고 해도 네. 네, 못 이겼죠. 근데 이것들이 네. 지금 그 교회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뜨겁게, 더 처절하게 투쟁하는 것 같고, 이런 이 반동, 작용과 반작용의 아주 기본적인 이 물리법칙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야, 제가 보기에. 여기서 약간 격가지지만 예.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목숨 걸고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순히 예.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예외 없이 기독교를 다 탄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특징이에요.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뭔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 자유주의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맞습니다. 우리가 좀 짚어볼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고위원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좀 후보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 1인 2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정리가 됐어요. 네. 어떻게 정리가 됐냐? 지금 청년 최고위원은 손수저로 단일화됐으니까 거기는 이제 논외로 치고 나머지 최고위원 4명 중에 2명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 네. 하나 김민수, 네. 하나는 최수진. 네. 최수진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찍어줘야죠. 최수진을 찍어야 돼. 네. 이렇게 해서 김민수와 최수진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2자리잖아요. 네. 이 나머지 2자리를 갖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나머지 2자리에 지금 3명 중에서 2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김근식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빼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인 경쟁력이 좀 높은 사람한테 표를 모아줘야 김근식이를 배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3명, 남아있는 3명이 누구냐면 신동욱, 신동욱, 김재원. 김재원, 김태우. 그리고 김태우인데 네. 이 중에 그래도 인지도가 좀 높고 이런 사람은 신동욱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동욱이 좀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한 자리를 가지고 김재원이냐 김태우냐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2사람을 가지고 둘 중에 누구를 표를 모아주는 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표를 모아서 김근식이를 배제하느냐. 사실은 마지막 고민은 그렇게 가 있으면 돼요. 네. 그렇게 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의 흐름과 추세로 봐서는 김태우 쪽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지지하게 될 후보 아니냐 싶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김재원은 뭐 삼선 의원에다가 최고위원도 뭐 여러 번 2번인가 했죠. 하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네거티브가 많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일 안 하는 사람은 접시도 안 깨지만 집안에 설거지하는 사람은 접시 자꾸 깨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김재원이 먹고 있는 욕의 대부분은 일하다 보니까 얻어먹게 되는 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 자유파 국민들한테 일일이 이거는 요렇게 일을 하려다가 이런 실수가 있었다. 이거는 이런 일을 하려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욕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강한 부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표를 모아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김민수, 최수진이 안정권이라고 보고 나머지 2사람으로 신동욱과 김태우가 그래도 좀 당선권에 좀 가까이 있지 않냐. 그렇게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건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적어도 최고위원회 김근식이나 뭐 이런 자들이 들어오지 않게끔은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실 때 좀 고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2부에서는 또 제가 누구 지지하는지 거의 박사님 분석과 동일한데요. 저희 멸콩TV가 이제 대놓고 닫힌 방송을 추구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는 열린 방송 아니고 내 말 안 들을 거면 다 나가라. 제가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그럼 아예 나 나가요? 아니요 박사님 무슨 말씀. 시청자분들. 네. 그래서 딱 정해 드릴 테니까. 근데 전반적인 지금 이 전당대회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틀이 거의 제 마음과 100% 동일한 게 진짜 박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큰 기조 안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박사님 지금 한 5,000분 넘는 분들이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 국민의힘이 무너지고 이 더럽혀진 역사가 좀 오래됩니다. 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때 막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 같은 거 넣어놓고 네.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홍준표가 하는 자가 네. 그 당대표 그 전에 대통령 후보가 될 때부터 당이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년간에 걸쳐서 당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에 걸쳐서 망가졌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다시 개보수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당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간에 걸쳐서 무너지고 했던 이것을 하루아침에 금방 새롭게 완전히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동혁을 대표로 뽑건 김문수를 대표로 뽑건 뽑아놓은 다음에 한 일주일도 안 기다리고 도대체 말이야 변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좀 곤란하다. 최소한 10년간에 걸쳐서 완전히 망가진 당을 새로 완전히 그 대청소부터 하고 새로 골조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된다. 저는 우리 그 자유파 국민들께 우선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누가 대표가 되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기둥은 정체성 기둥입니다. 이 당이 무슨 당인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최소한 보수 정당인 건 알고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정체성 기둥을 먼저 세워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이 정체성 기둥이 그냥 우리는 이렇다 그러고서 깃발만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침탈하고 있는 저 이재명 종북 주사파 권력과 투쟁 속에서 이 전선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쟁 지도부가 돼야 돼요. 하나는 안으로는 정체성 구축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 청산할 거 청산하면서 동시에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전체가 투쟁 현장에 나가서 날밤을 새더라도 투쟁할 이런 투쟁하는 투쟁 지도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배신자 무리라든지 기회주의라든지 투항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 과정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두 기둥을 세우기 전에 이거부터 치겠다고 하고 나면 또 내부 분란으로 매도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우선 시간을 좀 적어도 한 두어 달은 시간을 새 지도부한테 주자. 그리고 이 새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념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첫 번째 기둥과 투쟁 지도부로 투쟁하는 이 축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얘기하는 배신자, 쓰레기, 뭐 투항주의, 패배주의, 기회주의, 보신주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네.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두 가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 기둥 그리고 투쟁의 기둥을 세우는 당 지도부가 돼야 하고 일단 이번에 지도부가 뽑히면 대표가 뽑히면 우리가 한두 달은 힘을 좀 확실하게 실어주면서 한번 믿고 지켜봐 주자. 예. 힘을 모아주자. 이재명 정부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 오늘 힘이 나는 말씀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고 박사님 멸콩TV에 모실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먼저 모셔드리고 저와 여러분 한 20-30분 정도 뭐 최고위원 이야기나 여러 다른 이야기들 더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